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이뤄지는 원격 수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이 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와 함께 백신 연구와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이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 등에 대해 과학계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책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총선 후보자에도 과학기술계 인사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학자들과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의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고 또 아주 앞서가고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물 안전시설을 인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주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은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교육 혁신에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기도 수원의 고색고등학교를 방문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지켜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콜센터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이상 미뤄졌던 신학기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는 16일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오는 20일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갑니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이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도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들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국가는 자국민들의 귀환마저 막고 있어서 강제 출국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출입국 관계자들을 이끌려 여객기 탑승구로 들어섭니다.
인도네시아인 40살 A씨로 입국한 지 나흘 만에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거주지를 출국 전 숙소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여부를 점검하던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A씨가 향한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이었습니다. 곧바로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했고 법무부는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 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시설 격리를 거부했다가 30대 타이완 여성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겸 외국인들한테도 자가격리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또 다른 베트남 부부도 적발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추방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출국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기존 베트남인들의 출국 조치도 어려워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인데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주민센터 강당에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이 쌓여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준비한 겁니다. 투표소 방역은 이미 마쳤고 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유권자가 있을까 봐 여분도 구해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그 와중에 하는 선거라 시간마다 이제 환기도 시키고. 투표 사무원이나 참관인도 일이 많아졌습니다.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공정선거와 방역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에 쓰였던 지문 인식 장치도 이번 선거에서는 접촉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갑 낀 손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15일 투표 당일에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당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도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은 해야 합니다. 이동 제한이 일시 허용된다면 자가격리자와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오신 그분들에 한해서 번호표를 준다든지 해서 일단 대기를 하시도록 하고. 자가격리자의 사전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날마다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최소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부실하고 전문가 영입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감염병 대책이 각 당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기관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음압병상 확충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공약의 내용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과학기술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머물렀습니다. 내용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괄적인 공약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과학기술계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정작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PBS 문제라든지 기초과학 강화라든지 그리고 정년 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공약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규제 영역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풀어나가기 힘든 난제들이 많은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특히 총선 후보자 가운데 과학계 출신 인사가 20여 명에 불과한 점 등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뽑혔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또는 공약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결국 이번 총선 공약과 후보를 종합하면 과학기술계 홀대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수가 크게 줄면서 공항 기능을 줄이는 비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직원 휴직을,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대신 국내선 운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인천공항 출국터미널. 전 세계 곳곳을 오가던 항공기 운항이 멈춰 한산하기만 합니다. 여객이 90% 넘게 줄면서 항공 여객보다 공항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스단을 탔을 때도 경험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공항 앞 택시도 요즘에는 승객 한 명 태우기 힘든 상황. 지금 7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내가 3번째인데. 참 미치겠어요. 지난 6일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 여객수는 4,58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후 하루 여객수가 5,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과 입국장 운영을 2곳으로 줄이고 상업시설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1단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항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항공사들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직원 휴업을 시행하는데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가량입니다. 업계 1위 대한항공까지 휘청이면서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제선 대신 제주 등을 오가는 국내선 운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운항 증가로 인해 김포공항 이용객 수가 인천공항 이용객 수보다 몇 배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항공사와 공항 모두 유례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내선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전체 항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선 수요 회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이고. 최후의 단계인 인원 감축까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비오기를 기다리는 천수답처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크고 완치 판정 뒤 재확진을 받은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비단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나 희생들이 따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당국의 노력 그리고 관련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기에 진단 시스템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적용을 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 올 텐데요. 어떤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의 확진자 수보다는 현저히 감소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1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게 50명대로 감소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30명대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준으로 어떤 대면 계약을 포함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몇 명 수치까지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대답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 수준이나 유사한 수준까지는 감소를 해야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완화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들의 재확진 사례입니다. 경북에서는 얼마 전 80대 여성이 완치 판정 뒤 9일 만에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치매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재확진에 의한 어떤 사망 요인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던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기저질환, 그러니까 치매나 심부전 고혈압 등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켜서 그랬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건당국의 어떤 특히 그 주치의의 어떤 소견이 의학적 소견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부분이 면역력을 낮추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신천지 환자로 밝혀졌던 31번 확진자가 입원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가 열흘에서 2주면 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31번 환자가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경우에 경증이면 보통 2주 정도면 퇴원을 하고요. 길어도 한 3주 안에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증인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또는 그 이상까지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 환자 절반 이상이 중증인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일까지 입원한 사례들도 몇 건이 더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 코로나19가 어떤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려면 면역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체내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증상이 남아있고 그래서 입원을 계속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현재 80대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체 치명률은 1.9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진단 시스템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대규모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감염자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예후가 안 좋아지기 전에 경증 단계에서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는 어떤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를 언급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대증 치료나 이제 보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을 크게 낮춘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미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급속히 확산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의료 시스템을 일정 부분 붕괴시키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치명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기에 치료를 했던 조금 더 빠르게 치료를 했던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병상이 많은 나라가 높은 완치율을 기록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환자에 대해서 대증 치료 또는 보존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증상을 낮춰주는,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낮춰주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낮춰져 있다가 제대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서 이제 면역력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는 또 특이하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예후가 급속히 안 좋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보존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병상이 없게 되면 적절하게 예후가 변할 때 또는 중증일 때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병상이 많은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코로나19로 국내 첫 의료진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이 현재 3일 기준으로 24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 다수의 의료진 감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확산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보호장구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레벨 D 이상의 적절한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장구가 지급이 되더라도 이제 물론 의료진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은 거는 맞지만 이 어떤 특정 감염병에 대한 지식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평소에 유지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SOP, 우리나라 말로 표준 조작 절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염병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병원 내 의료진들의 감염을 막으려면 그 병원 내 집단 감염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의료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해도 나중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장기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보다 안정화돼서 일상으로 만약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유행, 이른바 우리가 세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지금보다도 이제 더 감염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제 보건 인력을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고요. 예.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법을 미리 사전에 마련을 해야지만 이제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뭐 앞으로 대면 계약이 시행됐을 경우에 학교 내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집단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감염병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장기전, 왜냐하면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동안 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서 해외 유입에 대한 어떤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에 안도하지 말고 더더욱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배로 늘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정상화 복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9일 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일 만에 40배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10만 명을 넘기면서부터는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사흘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나흘 만에 40만 명을 넘긴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3만 3천여 명을 정점으로 2만 명대로 떨어져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대 확산지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 증가 곡선도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We took dramatic actions in this state. New York paused program to close down schools, businesses, social distancing, and it's working. It is flattening the curve, and we see that again today. 하지만 뉴욕주 신규 사망자 수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하루 기준 사망자 수가 이틀 연속 최대 규모인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와 붙어있는 뉴저지주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상입니다. 하루 새 3천여 명의 환자가 생기는 등 뉴욕주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부활절 등을 앞두고 가족 모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입니다. We have got to stay home and stay away from each other. It brings me no joy in saying that during Passover, Easter, Ramadan, or any other moment. But that is the only way out of this. We have got to stay home.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격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이들의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화 준비에 서서히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해 주민피플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과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과학계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차기 회장에 오르셔서 그때 한번 모셨었는데 1년 만에 뵙네요. 자, 지난 2월 말이죠. 과총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우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이 과총 20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소명은 점점 확장되고 과총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한 달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장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총은 국내 과학기술 관련 60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학술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해도 4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조직입니다. 이렇게 큰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고 끌어낼 것인가, 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과총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핵심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저는 과총이 세대, 분야, 그리고 지역, 국가, 산업 간 교류와 융합이 발생하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학기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귀를 열고 전방위적인 소통을 실천해서 과학기술인을 넘어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이 과학기술인을 넘어 전 국민과 소통하는 과총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취임하신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과학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과학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9.8%가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고 47.7%가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학회 학술 활동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많은 학회가 과총을 통해서 학술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고됐던 대부분의 학술 활동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과총은 이런 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회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금 코로나19 사태로 학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 과총에서도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그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포럼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3월 26일 두 번째 온라인 토론회는 코로나가 가져올 그 변화를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중이 전혀 없는 포럼이었는데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온라인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과총, 의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코로나 관련 온라인 공동 포럼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3일이었죠. 그 1차 포럼에서는 중환자 진료 대응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2차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그리고 다음 주 3차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미래 사회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토론회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과학자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인류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있으면 국가 간 과학기술 역량 결집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신종 전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의 사회재난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 과학인들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화상회의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과학기술 조직이죠. 과학기술 특별봉사단 발기를 마쳤다고 들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과학기술 특별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서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총을 중심으로 여러 과학기술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과학기술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 매주 각 기관 대표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 여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 피해 지역 지원 같은 현장 활동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소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상 예배 시스템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서 대구, 경북 등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현장의 애로 수요를 파악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비대면 자문 등 채널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소통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중간점검 Q&A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을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시민들과 친숙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방위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저희가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과학기술,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강의라든가 재택근무의 일상화 등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회자되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 교수, 학생 모두가 우려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원격 수업은 공간, 건물 확대, 전기 사용 같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비용 절감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대학에서 원격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급속한 전환과 재택근무를 위한 관련 플랫폼 개발이 진행되면 새로운 벤처기업, 산업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제조업은 약간 침체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스마트 팩토리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격 수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예. 등은 4차 산업혁명이 일상 속에 도래한 그런 미래의 모습을 어찌 보면 미리 만나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예, 의학적 접근으로는 백신 개발이 아주 이른 시간 안에 개발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해지는 R&D가 확대될 것을 예상했고요. 대량으로 처리해서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R&D에 중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전 세계 과학자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글로벌 난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정부나 연구기관의 이런 조직적이고도 유연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에 감염병들은 항공 여행을 통한 대규모 인구 이동, 그다음에 가축의 비위생적인 밀집 사육, 또 서식지 파괴로 인한 철새 이동 경로 변화, 예.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건을 동물, 환경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여러 부처 참여 형태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 또 R&D 사업에서는 예컨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의 역할 배분과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국가 R&D의 기업의 참여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 제약업체의 역량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 연구소의 인적, 물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국가 R&D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자, 이에 발맞춰 올해 정부 R&D 투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국가 R&D 사업이 각 지역이나 산업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국가 R&D 사업이 수도권 및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에 집중된 것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한 전략인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사업 경쟁을 멈추고 자율주도적인 혁신 성장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역량을 갖춘 지자체에다가 지역 R&D 권한을 이관해서 지역 주도 R&D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역량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예산의 약 5% 정도를 평가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R&D 평가에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습니다. 네. 지역 R&D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과 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 유지가 되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는 비단 지역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실한 평가 제도가 개선되어야만이 R&D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총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법안이 재작년 12월에 한 차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 어떤 법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이죠. 명칭은 그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뭐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그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고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예. R&D 현장에서도 이 법안을 통해서 연구 행정 부담 완화, 그리고 분산된 연구 관리 체계의 효율화, 뭐 연구 자율성 강화 같은 그동안 원했던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요성을 공감한 과기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한 번 됐군요.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또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수많은 과학기술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 R&D 예산에 24조 원이 배정됐고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려면 이 법안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수건인 연구자 중심의 R&D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으로 많은 나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응 체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의료라든가 무인 자동차, 스마트 워크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거기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노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국민의 결집으로 이미 위기를 기회로 지혜롭게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의 과학기술은 국민의 모든 현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총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완공 예정인 사이언스 플라자를 개방적 교류의 장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또 인문사회계가 같이 교류하고 젊은 연구자가 또 선배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과학기술인과 대중들이 모여서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누구나 찾아오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열린 과학문화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과총으로 찾아와서 조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과학기술 플랫폼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주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과 끝에 모두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강조하신 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과총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같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페트병은 라벨을 떼서 버리고 플라스틱 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재활용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